22대 국회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위기,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22대 국회가 이 3대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치적,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 결렬로 임기 초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와 행정부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987년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양당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고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 내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이 22대 국회의 하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본 토론회는 각 당의 대표적 인사와 우리 정치 평론가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여 22대 국회의 핵심 아젠다와 전망, 각 당의 국회 운영 전략,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자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먼저 제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입니다. 박수현 의원님은 이 19대에서 이번 22대 재선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전에 TV에서 잘 보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변인으로 TV 화면에서 아주 자주 봤을 겁니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시고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내셔가지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이십니다. 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분은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님입니다. 네, 천하람 의원님은 본인 말이 하면은 300번째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1등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시는 이종건 시사평론가님은 델리안 논설실장과 편집국장을 지내고 본래 서울경제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보시고 계실 건데 이 근거 있는 논평을 통해서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폴리뉴스는 어제 우리 김강재 회장님도 와서 축사를 해주는데 24주년 창간 기념식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정치매체로 출발한 인터넷 1세대 신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야 간에 있어가지고 극한 대립을 지향하자 해서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그 속에 이번 22대 국회에 50여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망국적인 지역 대결이 아니라 망국적인 진영 대결을 끝장내자 하는 그 기치로 여야 의원들이 어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진영 대결을 깨뜨리는 기수가 제 왼쪽에 계신 천하람 원내대표님 아닌가 싶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 4가지인데요. 먼저 22대 국회 역할과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20대 국회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정상화 해법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과 함께 이 끝없는 특검 정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듣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22대 국회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해야 될 건지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대 국회 역할과 과제, 먼저 이 소수자 배려 입장에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은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적절한 시간이 흐르면은 제가 실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번 주말이 원구성 협상에 있어가지고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무력한 그런 상황이고 쓸 수 있는 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시작하는 1년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라는 다소 애처로운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부당한 상황이고, 남은 수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저희 개혁신당까지도 포함한 야 7당이 사실은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여론의 역풍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 내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자리를 나눠 가지기 하는 식의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용산에서 굉장히 거북해할 만한 법안들을 내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면은 최소한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합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협상을 해야만 저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을 때도 최상병 특검법의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법사위를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 법안들은 조속하게 통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정책 법안들, 민생 법안들을 밀어붙이듯이 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너무 지독하게 신속하기만 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능사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특히 입법이라는 것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중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저는 신속성만 따져서는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 통과를 그리고 시행을 명확하게 약속하되, 그 부분이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여당이 최소한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중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개혁신당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제안도 드리고 말씀도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천 대표께서 제 질문을 갖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뭐냐면은 질문이 22대 국회가 무슨 과제가 있는가 이 말에 나중에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빠뜨리는데 마지막 순서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현황과 과제 이게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묻고 싶은 게 계시면은 우리 김강재 회장님이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주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건 시사평론가님 지금 요 현안 문제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인데 다음 문제를 우리 천 대표는 하셨으니까 두 번째 할 때 1분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면 전 그 질문의 요지가 그거죠. 20대 국회의 역할, 이게 맞다고 한다면, 21대 국회의 역할은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이고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인 측면은 22대 국회가 사실은 한 해 정치를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지금 20대, 21대를 거치면서 한 8년 동안 서로 상처만 줄뿐 상생의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부터 여전히 또 앞으로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극한 정쟁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4년, 또다시 8년 기약 없이 끝까지 정쟁으로 부딪히는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 그런 정치를 바라보고 신음만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관역은 뭐냐면 정치의 복원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서로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누가 손을 내밀 것인가, 여기에 누가 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주고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그런 점들을 학문적으로 계속 뒷받침해주면 저는 정치는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암울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떤 역할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은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앞에 너무나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와 그 다음에 저출생이죠. 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비상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피부로 와닿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하더라도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여기 지나가는 분들한테 저출생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문제 있죠 하고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물론 특검 중요한 특검도 있지만 특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AI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여러 가지 어떤 IT 기반이라든지 또 플랫폼 문제라든지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최악이 AI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규제 없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챗GPT, 호옴니라고 하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AI를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상용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의 정부나 우리의 국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생각이 없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국회가 가장 큰 21대 국회에서의 과제 중에 하나가 AI와 관련돼서 어떠한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라는 고민을 분명히 내놔야 되고요. 물론 또 한 가지는 탄소 중립입니다. 오늘 더우셨죠? 어저께도 덥고 그저께도 덥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겠지, 또
될 거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AI와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저출생 부분과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야말로 22대 국회가 꼭 제 역할을 해야 되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이렇게 천하람 원내대표님과는 달리 저는 소위 거대 야당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 운영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께 우선 현재의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분이 말씀 중에서 20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분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우선 그 태도와 내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국민들은 제발 좀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라, 일 좀 해라 이런 걸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의 결과물을 보면 법안 통과율이 36.5% 역대 최악의 통과율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의 수가 무려 16,500여 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생산성이 낮은 국회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우리 사회자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영정치 극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심화되어 온 이 진영정치가 가져온 이 갈등,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산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제가 저희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대 당의 입장을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이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밖에 못한 것은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그 법을 법사위에서 폐기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구성에서 관행도 중요하지만 이 관행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진영정치의 싸움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이제 원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와 제도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정치학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6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상임위원회 전체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오다가 17대부터 이렇게 새롭게 여야 간에 나누어 갖는 그런 관행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행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법에 의한 운영인 것이고 그 관행도 중요하지만 법이 관행보다 우선한다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 이것이 22대 국회의 원구성에서 우리가 새롭게 합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볼 수 있겠고요. 태도라는 부분을 보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인격과 품격에 딸린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진영 정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나는 10가지가 나만 다 옳고 상대는 10가지가 무조건 다 틀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아까 우리 우선 원구성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과 법사위원회를 교환하는 이런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1년씩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 이것도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니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장기적으로는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16대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장관은 전부 다 여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장은 왜 여야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니 그 과거를 한번 돌아가는 그런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정근 의원님께서 정말로 저출생 고령화 AI 탄소중립 기후변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기 20대 국회 꼭 해야 할 일이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촌에 가보면요 교육받으러 오신 농민들 한 200분 정도 한 면 단위에 나와 계시면 그분들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75세 이상이십니다. 5년 후에는 농사를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면 210만 명밖에 안 되는 농업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돼? 라고 하는 이 경제적 논리가 명백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주제들 뿐만이 아니라 저출생이나 농촌 이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 이종건 시사평론가에서 이렇게 정치 보건과 저출산 고령화 AI, GPT 그리고 우리의 기후 문제를 양에 덧붙여서 우리 그 박수현님께서 농업 문제, 그 지역구가 농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천하람 대표님이 덧붙여서 22대 국회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화 시대, 또 저출산이나 탄소 중립, 또 우리 농촌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지방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0.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상사태이고 포기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축소화되는 추세로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핑크빛 미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축소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복지 체계의 세대 간 형평성 있는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서 국민연금의 정말 구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고통스러운 이야기 또 다소 인기 없는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 말씀 중에 국회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통과율이 30몇 %고 심의가 안 된 것이 몇 건이다라고 몇만 건, 만 몇천 건에 이른다. 저도 그 통계는 봤는데요. 법안이 한 회기에 2만 건, 3만 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회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분주합니다. 정말 많은 자잘한 일들, 꼭 열지 않아도 되는 온갖 세미나와 온갖 행사에 불려다니고 법안도 건수를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밸류에드가 거의 없는 찍어내기식의 법안 발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의원당 입법 종량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여기다 정치 전문가들이시지만은 대선이라는 거는 그 개개인의 역량이 후보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각 진영의 역량이 총결집돼서 붙는 한국 정치의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거시 담론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 중에 제일 잘 기억나는 게 저는 뭐 탈모용 공약, 뭐 머리 심어준다 뭐 이런 거였고요. 윤석열 대통령 것도 뭐 여가부 폐지나 뭐 조합 빠르게 가 뭐 이런 식의 것들밖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정치가 너무 빨리빨리 뭐 건수 늘리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와중에 거대 담론에 대해서 정말 숙고하고 뭔가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모아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건수 늘리기 경쟁보다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제도 개선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저는 상임위 차원의 몇몇 정말 집중 법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 그냥 막 건수 맞춰가지고 간사들끼리 막 해가지고 막 이거저거 쳐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위기들, 거대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우리 국회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생산성을 강조한 것은 그런 국회의 한쪽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이제 들은 것인데, 사실은 저도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 입법을 대표 발의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카톡방에 입법 발의방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법률들이 막 첫날부터 쏟아져 올라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막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 연말쯤 되면 아마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법을 대표 발의 몇 번 했는지 그걸 통계에서도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정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그 입법에 대해서 양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무리한 경쟁, 이거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하나가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법률 하나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금의 이 과다한 입법 발의 경쟁은 아까 우리 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든지 저 충분하게 의원 1인당 입법 총량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집중해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무게만큼 신중하게 법도 발의하고 그렇게 심의되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맞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도 여의도에서 34년 30살에 여의도에 들어가서 지금 벌써 나이가 그래 됐는데요. 사실 입법부 국회의원이라면은 가장 최고의 명예는 본인의 이름을 딴 본인을 대표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가 30년 봐왔을 때 그런 법안을 가진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마 우리 천 대표께서 지적하는 문제고 우리 박 의원님도 그걸 공감한다고 보는데, 대체로 보면은 의원 입법들이 행정부에서 제출된 기본 틀은 거의 다 행정부에서 제기해 주는 거고, 아니면은 국회 전문위원들이 만들어주거나 이런 겁니다. 왜냐?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당쟁으로, 진영 대결로 정말 또 지역 민원 해결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원 입법, 정말 국민을 위하고 역사에 남는 입법에 대해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어제 저희 행사에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도 있어요. 이 국민의힘이 그분들한테도 정말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법안을 한번 만들어달라. 그게 가장 이 22대 국회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이야기가 결국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검, 국회 현안도 나왔는데 좀 단답형으로 일단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종건 시사평론가께서는
이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울 건데, 자, 국회 정상화 언제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8월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누구도 어느 정당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양쪽 다 전대가 끝나는 걸 저는 좀 지켜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면 물론 뭐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만나는 양당 대표가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래서 양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된 다음에 서로 예방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로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일합을 겨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를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단답형이긴 하지만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기회를 못 얻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법안과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지만 가장 저는 최악이 1호 법안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원하자마자 뭐 보좌관을 뭐 줄을 세워서 내가 먼저 제일 1호 법안을 냈다라는 거 기사화하고 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천하람 의원이 지적하듯이 가장 최악의 어떤 풍토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공적 화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적 화두가 없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수현 의원이 계속 이제 진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진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다투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논쟁,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는 무상급식 논쟁, 바람직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뭐냐? 보편적 복지가 뭐냐? 이런 논쟁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 만약에 이렇게 공천회가 있으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공적 화두로 싸우는 진영이 아니고 개인의 정치적 보복이에요. 모이는 것이 깃발을 밑에서 모이는 거나 또는 이념이나 당용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 보복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느냐 아니면 정치 보복을 우리가 앞장서서 시켜주느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영에 입각한 법안이면 차라리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라는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그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누가 양보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지사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때쯤 국회 정상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쯤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까? 8월 18일 정도입니까? 그때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박정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독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다는 프레임에 빠지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어차피 서로의 입장은 팽팽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치면 국민의힘은 당내 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는데 속도를 내야만이 정말 이 진지전에서 끌어낼 수 있다. 대화의 테이블로 이런 것이 아마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빨리 그 7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빨리 합의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양당 지도부가 지금 이 시간 좀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는 이정근 원래 우리 박사님처럼 그 정도를 저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소망을 담아서 바라기는 또 전망해 보기는 이번 주말에 타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망을 담은 거지만 우리 천 대표님. 저도 오래 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뭔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 형태는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그냥 받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정말 자신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은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한 석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정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하는 거다. 앞으로는 정말 법대로 하는 거다. 민주당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 내도 딴 얘기할 게 없기다라고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걸 할 자신이 없고요. 제가 국민의힘 분들 보면. 왜냐하면 인구 구조나 지금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같은 것들이 영남권 의원들이 봐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7개라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국민의힘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어려울 걸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지점은,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수용 입장 같은 것들을 밝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을 차별화하면서 뭔가 공정과 상식을 오히려 내가 추구하겠다, 내가 미래 권력이다라는 식으로 조금 프레임을 틀어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더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도 움직일 여지가 커지게 될 것이고, 조금 여야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종건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전당대가 변수가 될 거라고 보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국힘 전당대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마지노선이 7월 23일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레부터 출마자들이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거기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한테는 22대 국회 정상화 어쩔 거냐, 이게 대한 답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은 21대 국회와는 달리 여당이거든요.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당이 국회를 갖다가 반기하는 것은 어느 우리 국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게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7월 23일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결국 국힘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다는데, 거기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 자체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러 특검 전국인데, 이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계신 분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이종건 평론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특검이 있지만 일단 특검은 두 가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천하람, 제가 가장 친애하는 천하람 의원이 표현했는데, 권력에 의한 비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권력에 의한 비리가 둘 다 아니거든요.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권력에 의한 비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은 비리는 아니지요.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김건희 특검은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이나 혹은 검찰 수사분이 되기 전부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런 비리가 아니라, 저는 이건 좀 그러니까 이 특검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걸려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 그 뜻은 가까운 게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측근일수록 사실은 더 추상 같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엄단을 내리거나 경계를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태원 특검법도 특별법도 사실은 좀 그런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태원 특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해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시 그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후배다 뭐 이런 식의 이 프레임에 걸릴 위험을 리스크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특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다 뭐 수사를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정 정도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 특검이든 아니면 뭐 상임위원장이든 진영이 바뀌었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천 의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박 의원께 제가 묻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소수당이 됐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독식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실 거면 사실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영이 되던 간에 특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이 다 할 거야, 야당이 다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특검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중립적인 그런 사람이 특검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까지의 이 약속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받되 단 민주당이 양보를 해라.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에 임명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법안으로서는 그 어떤 정부나 그 어떤 집권 여당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게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권 평론가 입장은 거의 국민의힘 주장하고 이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천하람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거부를 할 때 거부의 명분으로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특검은 상권 분립에서 예외적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협상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동의합니까? 아니 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특검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무르익었고 이제 일정 부분 당연히 우리 제도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검찰을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을 늘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여권에 대한 특검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는 맞지 않고 야당들의 주도로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 특검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박세현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또 언론이 비판하는 대로 특검이 남발되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의 국회 상황을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14번씩이나 남발하고 있고, 또 의원 연찬회에서도 당선자들을 향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기로 야당과 협상하라 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대통령,
그런 어떤 행정권이 입법권을 이렇게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국회가 도저히 그대로 삼권 분립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냥 갈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 등 모든 국회 협상 전략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병 특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알겠어요. 그럼 관행대로 법사위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신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과 지금 나눠먹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부권 남발을 통해서 입법권을 완전히 해체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다수당, 입법권 다수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전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근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그 특검을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애초에 발의했던 특검법은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추천하느냐에 대해서 원래 아는 변협이 추천한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선택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원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이 그냥 딱 처음부터 2명을 선택해가지고 추천하는 이런 것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그 독소조항이라고 걱정하신다면 그러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비교섭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종근의 말씀대로 그럼 조국 혁신 특검하고 둘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사자가 일방의 대상자가 된 특검, 가능성 있는 특검은 아니 당연히 그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해야지 그것을 여당이 추천한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오늘 국회의 상황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좀 제발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안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걱정과 국민의힘의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다 다시 녹여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막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